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했다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법원에서는 최저 생계비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위는 135만원, 2위는 220만원, 3위는 280만원 이렇게 정해 놓았단 말이죠. 내가 월급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35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65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를 해야 되고, 나는 135만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부부가 있고 자녀가 한 명 있고 세 식구다. 내가 월급을 300만원 받아서 3인 생계비 280만원을 빼고 한 달에 20만원만 변제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경제 능력을 보고 자녀는 배우자가 키우면 되겠네, 또는 한 명의 자녀는 부부 각자 0.5명씩 부양하면 되겠네. 법원이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300만원 빼기 1.5인 생계비 170만원 해서 한 달에 130만원 변제해라, 170만원으로 생활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질 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아니, 한 달에 22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나는 자동차도 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가족은 한 달에 300은 있어야 산다, 한 달에 400은 있어야 산다.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인회생을 인가를 받고도 변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저 생계비가 너무 작아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다가 부족해서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몇 달 기다려 주기는 하지만 그 끝에 가서도 결국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변제 계획안이 30% 변제하고 70% 탕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3년 변제를 완료했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면책을 해주겠다는 거지, 변제하는 가운데 실패해서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면 70% 탕감, 이게 실현이 되지가 않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물론 몇 달 동안 변제금 낸 것은 그거는 그거대로 유효하지만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생계비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고, 이건 개인회생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채무자분들의 말씀도 다 맞긴 하거든요.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차도 굴려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취지가, 원래 제도가 그런 취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0만원 필요하니까 300 보장해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한 달에 300만원 쓰다가 채무가 생겼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한 달에 150만원만 쓰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하는 노력을 보이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변제 못한 채무가 있으면 그거는 법원에서 탕감시켜 주겠다, 이게 제도의 취지인 거죠. 반대로 한 달에 300 필요하니까 300 다 보장해주고 법원하고 대등하게 앉아가지고 몇 % 탕감할지 협상 한번 해봅시다, 이런 취지가 아니란 뜻입니다. 법원이 내려주는 보정 권고에도 항상 이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거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이전의 생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줄이고 최저 생계비에 맞게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사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채무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활비 300이 보장 안 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회생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냉정히 말하면 채무자님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채권자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지 마라, 우린 더 좋지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3년 변제하고 탕감돼 버릴 채권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압류해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채무자가 회생 안 하면 더 좋지.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배달 라이더,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법원 몰래, 변호사 몰래 추가 소득을 조금씩 꼼수를 부리잖아요. 실제로 최저 생계비만으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뭐 영상에서 다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 생활비가 줄어든다, 최저 생계비가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가 형사 고소의 문제입니다. 지인들한테 뭐 2, 3천 빌렸다가 일부 변제하고 일부 변제 못했다, 뭐 이런 거는 뭐 고소가 들어와도 무혐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좀 크게 하시다가 거래처에 마지막 큰 대금을 지급 못하신 경우, 돈놀이 하다가 이자 지급할 게 못 지급한 게 점점 쌓이고 또 뒤에 들어오는 개원이나 회원의 돈을 받아서 앞에 거 돈놀이 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터지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형사 고소가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비면책 채무가 되어서 개인회생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부분이, 개인 회생 파산은 그거대로 진행하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거대로 형사사건으로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 마음이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빨리 탕감받고 빨리 해방되고 내 인생을 찾아가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고소하고 말고는 채권자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고소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고소할 수도 있고 3달 뒤에 고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고소를 빨리 해라 또는 하지 말라고 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소가 들어올지 말지 모르는 불안정한 관계가 좀 진행이 된다거나, 또는 고소가 들어와서 회생은 회생대로 진행하면서 형사건은 형사건대로 또 진행해야 되는 이런 이중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사고 친 게 딱 한 건이면 그것만 대응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부도날 때 크게 물린 거 한 건이다, 그러면 그것만 처리하면 되지만, 장기간 돌려막기를 한 경우에는 맨 앞에 사람은 내가 이자까지 해서 전부 변제를 했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변제 금액과 변제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뒤에 모여있는 이 많은 채권자들은 줄고소가 들어온단 말이죠.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돈도 없는데 형사소송까지 해야 되고, 그렇다고 경찰이 부르는데 막연히 나가서 사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고소에 대한 부분도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금융권이나 아니면 부모, 형제, 가족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고소를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상거래처나 단순히 돈놀이 하는 나한테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 관계로 무미건조하게 나한테 돈을 맡긴 사람 같은 경우는 못 받으면 바로 나한테 형사 조치가 들어오겠죠. 이것도 채무탕감,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미리 형사고소 들어올 것까지 전부 다 염두에 놓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회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터뜨려야 하는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니까 이 부분도 냉정히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했을 경우에 최저 생기비, 생활비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형사고소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지만, 냉정히 말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까지 감안하고 고려해보고 채무탕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